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엔 좀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아름다운 가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자입니다. 장자. BC 4세기에 활동한 중국 도가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그가 쓴 장자는 도가의 시조인 노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도덕경보다 더 분명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몽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주이며 고향에서 7원의 하급관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초나라 위왕시대에 활동했으므로 공자의 버금가는 유교 사상가인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장자의 가르침은 주로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장자가 다룬 주제가 훨씬 광범위했다고 합니다. 장자는 자신의 문학적, 철학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해 유가와 묵가의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가의 가르침을 반박한 어부, 도척 등을 썼으며 상상으로 지어낸 항상자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죠. 소요유, 그중 재해와 대붕입니다. 북명의 곤이라는 고기는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곤은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라고 하였다. 붕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붕새가 힘껏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에 드리워져 구름을 덮은 듯 보였다. 이 새는 바닷물이 거친 철이 되면 붕새는 남의 끝을 향해 날았다. 남명은 곧 대자연이 만든 하늘의 연못이다. 재해에는 세상에 괴이한 것들이 실려 있는데 적혀 있기를 붕새가 남명으로 떠날 때는 날개로 바닷물을 치는 것이 삼천리이고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9만리 높이까지 날아오르고 쉬지 않고 6개월을 날아갔다. 붕새의 비상 조건. 아지랑이가 땅 위에 끼고 먼지가 날며 생물들의 숨결 등으로 하늘은 검푸른데 그것은 끝도 없이 먼 거리가 하늘을 파란 빛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 또한 높은 허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땅이 파란 빛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방바닥에 파인 곳에 물을 쏟으면 티끌은 떠서 하나의 배가 되지만 거기에 잔을 띄우면 배를 띄울 수 없다.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 때도 이와 같이 커다란 날개를 펴기에는 많은 양의 바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붕새가 9만리 높이까지 날 때 바람은 그 밑에서 일게 되는 것이다.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업고 나는 붕새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이후에 붕새는 남명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다. 미물이 붕새의 뜻을 어찌 알리오. 매미와 작은 비둘기는 그런 붕새를 비웃으며 말한다. 느릅나무나 박달나무를 향해 날아오를 때 거기마저도 힘에 겨워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저 녀석처럼 9만리나 날아가려고 하는 기분은 알 수가 없다. 야외로 여행을 나갈 때도 하루 3끼 음식만 지니면 배고플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 전에 쌀을 찌어 놓아야 한다. 천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3달 전부터 먹을 양식을 장만해 두어야 한다. 지혜가 작은 것은 지혜가 큰 것을 따르지 못하고 짧은 세월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혜가 작고 수명이 작은 두 벌레는 대붕의 뜻을 알지 못한다. 단명과 장수.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마는 버섯은 하루가 얼마나 긴지를 모르고 여름 한철을 사는 매미는 1년이 얼마나 긴 것인지 모른다. 이들은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그런데 초나라의 남쪽에 있는 명령이란 나무는 500년을 봄으로 500년을 가을로 삼으며 상고의 대춘이라는 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한다. 이들에 비하면 수백 년의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팽조가 부러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되고 싶어 하니 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 은나라 탕왕과 극이란 신하와의 문답에도 붕세에 관한 내용이 있다. 먼 황야의 북쪽 끝에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를 천지라 했고 거기에는 고기가 살았는데 몸의 너비는 수천리,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그것의 이름은 곤이다. 또 거기에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메추라기는 이런 붕새를 비웃으며 저 녀석은 바보 같은 녀석이군. 우리는 기껏 날아봐야 몇 길 높이밖에 날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쑥대 사이를 날아다니며 놀아도 더없이 즐겁다. 하지만 저 녀석은 왜 저런 힘든 비상을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것의 차이다. 천하를 거절한 허유. 요가 허유에게 천하에 가지고 있는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 말했다. 태양이 떠올라 있는데도 아직 횃불을 끄지 않는 것은 헛된 짓이요. 때 맞추어 비가 땀을 흠뻑 적셔 주었는데도 여전히 논밭에 물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 아니겠소. 선생 같은 분이 나타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천자의 지위에 앉아 있겠소. 청컨대 천자의 자리를 받아주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지금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있지 않소. 그러한 지금 내가 새삼스러이 천자가 된다는 것은 천자라는 이름을 바라는 것이 되지 않겠소. 이름이란 실상의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나더러 부수물이 되라는 말씀이오. 뱁새는 넓은 숲속에 집을 짓고 살지만 한 개의 나뭇가지를 필요로 할 뿐이며 두더지가 황화물을 마시어도 배만 차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오.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시오. 천하가 주어져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소. 비록 음식을 만드는 포인이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단을 맡고 있는 시축이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나가지는 않는 법이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해자가 이런 말로 장자를 비꼬았다. 전에 위왕으로부터 큰 표주박 씨를 얻은 일이 있었네. 그것을 심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정말 어찌나 큰지 5섬이나 들지 않겠나. 거기에 물을 담으면 어찌나 무거운지 들 수도 없다네. 그래서 반을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커서 물독에 들어가지 않았네. 크기는 컸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지라 그만 두들겨 부수고 말았다네. 그 말을 장자는 이렇게 받아 넘겼다. 자네는 정말 큰 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군.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네. 송나라에 대대로 실을 세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네.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의 집에는 손이 트지 않는 신기한 약을 만드는 비방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네. 어느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 약의 비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교섭을 했네. 그래서 주인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상의를 했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실을 빨아주고 생활을 했으나 벌이라고는 고작 1년에 5, 6금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이 손트지 않는 약의 비방을
백금에 팔 수 있게 됐다. 어떠냐, 청을 한번 들어주지 않겠느냐? 한편 약 만드는 법을 배운 나그네는 오나라로 가서 왕에게 약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네. 그때 마침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해 왔네. 오왕은 이 사람을 장군으로 기용했지. 그리하여 한겨울에 일부러 월나라 군사를 무리로 끌어내어 마주 싸웠네. 손이 트지 않는 덕분에 오나라는 월나라를 크게 이길 수 있었지. 오왕은 그의 공을 가상히 여겨 땅을 떼어주고 후로 봉했네. 이제 알아듣겠나? 약의 효과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봉지를 얻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빨래꾼에 불과하다네. 모든 것은 사용하기에 달린 것이야. 5 섬들이 표주박이라면 왜 그것을 배로 만들어 양자강이나 동정호에 기분 좋게 한번 띄워볼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너무 커서 물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란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인식과 평가는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지금까지 사물에는 본래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나의 주장 역시 옳고 그른 것을 따진 것이 된다는 견해도 성립된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든 따지지 않든 그것이 판단인 이상 양자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에 지워진 한계를 염두에 두고 다시 인식 문제에 대해 고찰을 더해볼까 한다.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운동의 두 범주로 크게 구별된다. 먼저 운동에 있어서 어떤 운동이든 처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처음이 없으면 운동은 성립되지 않는다. 처음은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처음이 전제되고 일단 처음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에 대해 아직 처음이 없었던 때라는 부정 판단이 성립된다. 아직 처음이 없었던 때라는 판단이 성립되면 다시 계속해서 처음이 없었던 때도 없었던 때라는 이중 부정 판단이 성립된다. 다음의 형식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서든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존재하지 않으면 형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일단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것에 대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는 부정 판단이 성립된다. 다시 계속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없었던 때라는 이중 부정 판단과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없었던 상태마저 없었을 때라는 3중 부정 판단이 성립된다. 이같이 하여 모든 사물이 일단 인식의 영역 속에서 판단을 형성하자마자 즉시 그것에 대한 부정 판단이 성립된다. 그리고 부정은 다시 부정의 부정을 끌어내고 다시 또 부정의 부정이 이끌려 나오듯이 부정의 무한한 연쇄 반응은 끝이 없다.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말해왔다. 그러나 이 판단 역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노나라의 현자 안합은 위령공이 태자괴의 스승으로 부임하게 되자 위나라 대부 거백옥을 찾아갔다. 나는 어떤 사람의 교육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손을 댈 수 없이 혹독하고 경박한 성품의 소유자로
남의 잘못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은 어떠한 악행을 되풀이하여도 상관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 그대로 두면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무리하여 바로 잡으려 하면 내가 죽게 될 처지요. 나로서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소? 거백옥은 대답했다. 그건 매우 흥미있는 문제요. 먼저 계속 행실을 조심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공손히 행동하면서 융화를 꾀하는 것이 좋소.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 상대에게 공손하다 보면 자칫 상대방의 나쁜 짓에 끌려들게 되고, 융화를 꾀하다 보면 자칫 감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게 되오. 상대방의 악행에 끌려들게 되면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결과가 되고, 상대방을 감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게 되면 당장 화가 미치게 되오. 상대방이 어린아이처럼 장난하거든 함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고, 상대가 버릇없이 행동하거든 함께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이 좋소. 또한 상대가 무모한 행동을 하거든 함께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소. 어디까지나 공손하게 행동하면서 내 덕으로 상대를 감싸고 상대를 나와 동화시키는 것이요. 지금까지 장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